주말에 날씨 어떠셨어요? 제가 너무 더워가지고요. 저는 사실 오늘 첫 방송이라서 오늘 입으려고 옷을 준비를 해놨었어요. 두꺼운 니트를 딱 준비해놓고 그거 입고 방송해야지 하고 그거 입고 나오려고 하는데 이게 날씨가 더워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셔츠 입고 왔는데 그래도 더워가지고 팔도 걷어붙이고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날씨가 이게 갑자기 봄이었나 싶더니 또 오늘 비가 오면서 조금 추워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 게 예년보다 한 10도 높다고 그러는데 이게 기후변화 때문인가?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상기온과 기후변화 문제, 지구온난화 문제 이런 문제들 방송에서 우리 끝내주는 경제에서 끝까지 한번 파헤쳐서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끝내주는 경제 월요일 2부에 좀 특별한 순서를 마련을 했어요. 아마 익숙하신 분이실 텐데 저도 TV 화면에서 더 익숙하고요. 조석준 전 기상청장님 모셔가지고 기후테크에 대한 이야기를 쭉 계속 끝까지 파헤치면서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 조석준 청장님 그 전에 기상캐스터를 하셨어요. 그래서 방송에서 일기예보 하는 장면으로 기억하는 분들이 더 많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일단 조석준 청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기예보 하시던 걸로 많이들 기억하시죠? 네, 보통 뭐 일반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하시겠죠. 이제 방송국에서 한 20년 했거든요. 네. 그 방송사에서 한 20년 하시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또 이제 어떤 기업 컨설팅이라든가 방송국 운영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 CEO 과정 경영학과 경영대학원에 이제 교수도 했었습니다. 제가 1981년에 이제 KBS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이제 기상 전문 기자가 됐고요. 아마 그때는 이제 기상 전문 기자지만 전문 기자도 처음이었던 거 아닌가. 기상 전문 기자 최초로 하셨군요. 기상 전문 기자도 최초고 전문 기자 제도가 요즘은 뭐 너무나 많은 전문 기자들이 곳곳에서 활약을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렇군요. 처음에 그 기상 예보 하실 때는 지금하고는 많이 많이 틀리죠. 이제 그때는 뭐 공중파 방송국이 KBS, MBC가 있었고 나머지 이제 라디오 방송국이 몇 개 있었는데요. 온 국민의 시선이 일기예보 하면은 그 KBS, 뭐 MBC로 이제 쏠릴 텐데 그 당시만 해도 태풍이 하나 올라온다고 했을 때 보통 몇백 명이 죽는 그런 구조였어요. 워낙 우리나라가 이제 막 개발도상국이었고 어떤 재해가 왔을 때 그 국가의 국력에 따라서 피해의 정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만 해도 태풍만 올라오면 뭐 100명, 200명이 죽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 계속 긴장하고 날새고 전국적으로 했고 요즘도 물론 태풍이 오면 많이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만 옛날과는 좀 다르죠. 요즘은 약간 어떻게 보면 부주의에 의한 어떤 피해도 많이 나고요. 어떤 재해 대책은 상대적으로 몇십 년 동안에 이제 발전했던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기상 예보의 중요성이 좀 줄어들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기상 예보가 후진국 따로 개도국 따로 선진국도 다 피해를 입고 미국이라든가 유럽 이런 어떤 문명적으로 선진국에서도 큰 피해가 나지 않습니까? 또 기상 현상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태풍, 가뭄 이런 정도가 아니라 미국에는 토네이도가 있고 또 장기적인 뭐 가뭄이라든가 홍수라든가 또 이번에 이상고온 같은 경우도 이제 겨울철에 이상고온이 생기면 지금 벌써 어떤 옷을 준비한 겨울옷을 준비한 업체에서는 언제 세일에 들어가느냐 또 이런 어떤 부분 때문에 기업에 사활이 걸리는 경우도 많고 어쨌든 그 기상이라든가 기후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될 때는 문제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는 조 청장님을 뵌 거는 최근에 기후테크 스타트업 서밋이라고 그렇죠. 제주도에서 그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제가 그쪽에 관심이 많아서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서 사실 뵀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제가 갑자기 드는 생각이 기상캐스터 오래 하셨고 그다음에 중간에 저는 기상청장 하신 걸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또 스타트업을 돕는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해서 굉장히 좀 흥미로웠는데 그렇게 좀 변화가 있으신 건가요? 변화라기보다 저는 이제 기상 분야에 입문한 지 50년이 됐거든요. 제가 1973년도에 기상학과에 입학해서 이제 기상으로 들어섰는데 처음에 이제 기상의 문제는 뭐 크게 보면 일기예보를 하는 그런 정도 어떤 재해가 있었는데 기후의 문제도 그 당시에 50년 전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기후의 문제가 부각된 것이 30년 전이고 그 20년 전에는 다시 뭐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환경 문제 점차 이제 심각해지는 건데요. 제가 이제
청장은 2011년부터 13년까지 2년 정도 했고, 우리나라의 그 기상 기술 실력이 세계에서 7위권이거든요. 우리가 뭐 자동차 산업도 세계 5위, 뭐 핸드폰이라든가 곳곳에서 분야별로 우리나라 국력 수준에 맞게 되게 랭킹 10위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력이 랭킹 7위인데 일반 국민들의 인식은 매일 일기예보가 틀리고 맞고 뭐 이런 측면에서 네. 자꾸 지적이 되고 정서상으로도 그게 과연 기상을 뭐 못하는 건가? 제가 볼 때는 뭐 기상의 어떤 실력은 인류가 이 공동의 자산입니다. 이 일기예보를 하기 위해서는 전세가 힘을 합쳐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국력 신장에 따라서 우리의 기술력도 좋아졌고 이제 그렇게 좋아지려면 어떤 정부 기관이 일기예보를 하는 재해를 막는 네네네. 것으로는 모자랍니다. 우리가 예전에 경찰이 치안이라든가 도둑도 지켜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일들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것이 전부 다 보안업체로 그렇죠. 넘어가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날씨라든가 기후로 입는 피해도 어떻게 보면 날씨나 기후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시간, 재산, 뭐 이렇게 생명을 뺏어가는 그렇죠. 도둑과 같은 존재인데 그걸 국가가 혼자 지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민간 기상 산업 또는 기후 산업이 일어나야 되고 그들이 수혜자 부담 원칙, 돈을 적당히 지불한 사람에게는 더 적극적으로 지켜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기상 산업이거든요. 기후 테크도 아마 그런 연장선상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신 명함 보니까 레인버드 지오라는 그 네, 기업 네. CSO라고 돼 있던데 네네. 어떤 일이신지 좀 설명해 주시죠. 레인버드 지오는 이화여대에 아주 특이한 과가 있습니다. 기후 에너지 시스템 공학과라고 이화여대에 공대가 있는 것도 네. 사람들이 잘 모르실 텐데 기후 에너지 시스템 공학과라고 거기에서 이제 최용상 교수라는 분이 2017년도에 창업을 했습니다. 요즘 뭐 대학에서 창업을 하는 그런 어떤 붐이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외국에도 보면은 어떤 스타트업이 전부 다 대학에 그런 어떤 창업 그런 어떤 분위기에서 일어나서 세계적인 기업이 됐는데 그 최용상 교수가 하는 레인버드 지오는 레인버드라는 비가 오기 전에 우는 뻐꾸기라는 새 이름이고요. 지오는 땅, 지구라는 위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한국이 갖고 있는 기상위성이 세계에서 이제 7번째 갖고 있는 기상위성인데 이 카바리지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한 40억 명이 사는 범위를 커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 10분마다 기상위성을 찍으면서 아태 지역에 있는 나라의 긴급 기상 정보를 특수하게 원격으로 분석을 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의료에 있어서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조사해서 유능한 의사가 체크해서 뭘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 주듯이 기상도 마찬가지로 계속 지구 상대로 그 엑스레이 사진 찍듯이 찍어가면서 10분마다 그 변화를 분석해서 그 능력이 없는 개도국에게 특히 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라든가 뭐 이런데 아시아에서는 40개국 이상이 존재하는데 단 한국, 중국, 일본만 위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만 쓰기에는 너무 아깝기 때문에 이 위성을 가지고 국제 협력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일기예보 특보를 수출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게 근데 기업이 소유한 겁니까? 아니면 국가가 소유한? 당연히 이제 국가가 기본적인 정보는 소유를 하고요. 기상 위성 자체를 국가가 위성은 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2010년에 띄웠거든요. 일본은 기상 위성을 상당히 일찍 띄웠습니다. 1970년대 그때 띄웠고요. 77년도 정도 됩니다. 중국이 1997년, 우리가 2010년에 띄웠고 우리의 새로운 위성이 2018년대에 올라갔는데 그 당시에도 한 번 띄우는데 3천억. 지금은 한 거의 1조 정도의 돈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돈을 들여서 계속 찍고 우리나라만 지키기에는 조금 아깝지 않습니까? 이 기상 정보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공유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유를 자료를 해도 그 해석하는 전문가가 없으면 또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 전문적인 부분을 해석하는데 이화여대 최용상 교수가 그 위성 사진 전문가, 기상위성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후속 위성도 최 교수가 이제 그 설계를 하고 있는데 위성은 보면 이제 위성을 올리는 발사체하고
위성 그 자체하고 위성에서 오는 정보를 받아서 관제국에서 분석하는 그런 어떤 세 가지 큰 산업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상위성은 7번째고 발사체는 지난번에 발사체가 실제적으로 세계에서 7번째로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떤 경향이 되겠고요. 지금은 우리가 국제기구의 자금을 지원받아서 예를 들어서 유넵이라든가 GCF, 송도에 있는 그린 클라이밋 펀드 이런 데 자금을 지원받아서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에 MOU라든가 어떤 그걸 맺어가지고 조기 경보에 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레인보드 GEO는 그러니까 그 기상위성에서 10분마다 보내는 정보를 해석해서 해석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그렇죠. 하는 그런 그래서 기업이군요. 이제 그 지역 주민에게 핸드폰에 모바일 앱 속에 레인보드 지오라는 앱을 만들어서 국민과 그들의 행정 당국이 서로 소통해서 재해를 막는 방법을 도와주는 거죠. 우리는 지금 핸드폰으로 이렇게 날씨 앱 들어가면은 날씨가 이렇게 뜨는데 그런 정보들은 기상청에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물론 이제 기상청도 있고요. 기상청은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기상특보라든가 이제 기상청이 하는 목적은 주로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상대로 어떤 그 막대한 피해가 나는 그런 어떤 재해를 주로 지켜주는 것이고 그 기상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가지고 더 세밀하게 더 추가적인 자료를 넣어서 기상회사가 특정 업체를 계약을 하죠. 지금 기상청에서 국민들에게 발표하는 정보는 무료거든요, 사실. 그게 이제 공공재라고 해서 거의 이제 무료로 서비스되고 일반 국민들이 통신 요금만 내면 받아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큰 재해에 관한 피해를 막지만 소소한 개인적인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상황은 막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기상회사랑 계약을 해서 어떤 건설회사라든가 일반 마케팅 이런 데가 더 개인적인 정보를 받는 겁니다. 딱 그 지역에 벌어진 네, 맞습니다. 그 지역, 그 상황에 맞게. 그리고 이제 세계적인 어떤 기상회사들이 많은데요. 그 기상회사들도 전 세계 국가들이 만들어낸 모든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회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우리가 흔히 IBM이라는 회사 알고 계시죠? 그 IBM이 예전에는 하드웨어 관련한 컴퓨터 회사로 좀 알려져 있는데 지금은 빅데이터 회사입니다. 그 IBM에서 모든 전 세계의 기상 관련 데이터를 묻고 다시 분석하고 이렇게 세분화해서 그것을 다시 이제 그 중간 업체한테 팔아서 그 중간 업체는 예를 들어서 이제 기상 정보나 기후 정보를 잘 시각화해서 방송국에도 팝니다. 그래서 한 회사는 기상이나 기후 정보를 잘 분석해서 그거를 시각화해서 방송국에 주면 방송국에서는 해석한 자료하고 캐스터만 있으면 방송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료를 뭐 예전에는 간의 수공업처럼 스스로 뭐 캐스터가 정리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예보라든가 이런 게 돼 있고 이미 기존에 한국에 있는 방송사에서도 일부 그런 어떤 기법을 써서 그냥 기상청에서 발표해주는 정보도 그래픽적으로 정리하고 자동으로 나오는 정보도 실시간으로 정리가 돼서 하여튼 빠르게 알려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기상 정보를 가지고도 이제 거대한 비즈니스 세계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군요. 국내외 기업도 많이 있겠네요. 네, 국내에도 K웨더라고 해서 최근에 코스닥에 이제 예비 상장이 됐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기상 산업이 시작된 거는 몇십 년 됐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수요가 아주 그 인식도 제한적이었고 모든 국민들이 무슨 일만 나면 모든 것을 국가가 해줘야 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세요. 사실은 지금도 예를 들어서 이런 방법은 있죠. 이제 핸드폰 회사에서 더 맞춤형의 기상 정보를 자기 스스로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이제 핸드폰 구매를 유도한달지 이런 것도 전부 다 간접적으로 치르는 거니까요. 아마 조만간에는 제가 볼 때는 요즘에 그 유럽의 축구를 보면 그 전문 기자들의 활약이 놀랍고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는 실시간으로 축구 경기가 벌어지면 그 옵타라는 통계회사가 있어요. 그 통계회사가 전반전만 끝나도 선수별로 어떤 상황이 쭉 나옵니다. 저는 요즘에 보통 이제 기상청이라든가 각국에 주로 예보 위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분석하는 통계 어떤 그런 회사가 있어서 IBM이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걸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어느 회사가 야 지금 이상 고온이 되는데 다음 주에는 사실은 춥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이 기업마다 세일을 할 것이냐 또는 한 번 더 참고 그 다음에 해야 좋겠다라는 이런 어떤 컨설팅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아마 조만간에 저도 개인적인 바람은 지금은 보통 각국 정부가
각국만을 상대로 일기예보를 하는데 지금 우리 이 시대에는 벌써 최소 이제 우리의 활동 범위가 아태 지역을 넘나들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서울에서 비행기로 6시간 이내에 갈 거리에 30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생활의 터전도 그렇게 변했고요. 그래서 비행기만 떠서 한국만 벗어나면 일기예보가 캄캄해지는 거예요. 물론 핸드폰에 있는 앱이 있지만 그것으로서 개인의 어떤 스케줄이라든가 그 재난을 지키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어떤 맞춤형 그 미디어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걸 커버해주고 대신에 일정한 그 비용을 받는 비용은 뭐 받는 구조가 여러 형태가 되니까 그렇겠죠. 그런 시대가 네네네. 이미 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야, 이게 기상하면은 일기예보만 생각하다가 거대한 비즈니스 얘기를 들으니까 네.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네. 근데 더 나가기 전에 이게 우리가 코너 이름을 기후테크라고 지었거든요. 네.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비하는 기술 뭐 이런 얘기도 네. 있고 또 경제하면 사람들이 재테크만 떠올리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기후도 중요한 우리가 가져야 될 기술이다 이런 뜻도 네.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근데 또 이때는 우리 기후라고 했단 말이죠. 네. 근데 기상캐스터 출신이시고 기상학자이시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상과 기후는 어떻게 관계가 설정돼요? 사실은 사람들이 기상과 기후 이 정도 차이는 뭐 언뜻 생각하면 밥하고 죽 상당히 차이가 있죠. 아, 네. 밥하고 죽 비슷하지만 먹거리지만은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원래 이제 그 지구에서 인간을 비롯한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뭐죠? 햇빛, 물, 공기 아닙니까? 네네. 햇빛, 물, 공기가 없으면 이게 이제 생명체가 형성이 되지 않죠. 그런데 기상, 날씨라는 것은 햇빛, 물, 공기의 일종의 조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상 현상이 덥거나 춥거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뭐 어떤 현상도 다 분석해 보면 햇빛, 물, 공기의 관계거든요. 구름이 생기는 것도 뭐 공기하고 어떤 뭐 햇빛하고 그런 어떤 관계인데 기후는 뭐냐면 그 한 지역을 중심으로 기상의 평균적인 어떤 현상이 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거죠. 한 지역에서 한 지역, 기상의 평균. 지역의 어떤 그 지역이 산일 수도 있고 바다일 수도 있고 어떤 땅일 수도 있고 다른 조건이 결부가 네네.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기후는 한 지역에 30년 동안의 기상의 평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기상청에서 얘기할 때 오늘의 날씨가 평년보다 어떻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평년의 기준이 30년 동안의 평균인데 2023년이면 제 생각에 한 1990년부터 네. 2020년까지의 평균을 내는 거죠. 아, 그리고 그 이전에 30년 동안의 평균을 낸 겁니다. 네. 그래서 그 평균값을 계속 비교해 보면 한반도의 어떤 기온이 과거에 30년, 40년 전보다 거의 뭐 한반도가 사실은 가장 많이 올라서 2도 가까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게 그래요? 보통 보면은 어떤 학자들은 기후변화는 사기야 막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근데 기후라는 것을 정의가 서로 다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정확한 기후의 정의는 한 지역의 30년 동안의 기상의 평균을 기후라고 하거든요. 네, 그 네. 자체가 변한 건 수치로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은 기후와 기상은 그런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전에는 기상은 변하는 것이었고 기후는 변하지 않는 것이었거든요. 예전엔 그렇게 예, 생각했던 근데 거군요. 지금은 이제는 기후도 변하는 거죠. 근데 기후가 변하는 것을 한 시대에 살면서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기후의 변화가 주기가 수천 년 내지는 수만 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기후의 변화가 최근 150년, 가깝게는 한국에서는 최근 30에서 50년 사이에 데이터가 변하는 걸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은 이게 일단 기후 변화 자체는 실제하는 것이고 심각한 거다. 네. 이거는 이제 좀 합의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인 것 같네요. 그리고 기상은 어쨌든 그 기후라는 것이 어떤 지역에서 어떤 시기에 딱 정확하게 발현되는 거 이렇게 네. 볼 수가 있는 거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 그거하고 테크놀로지, 기후 테크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관계는 어떤 겁니까? 테크놀로지가 왜 중요한 겁니까? 근데 기후테크의 범위가 지금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기상이나 기후 했던 분야에서의 기후적인 정보를 얻거나 콘텐츠를 만들 때 부분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기후테크는 기후변화의 원인 물질이 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잖아요. 네네. 이제 온실가스를 저감시키거나 온실가스를 아주 없애거나 또는 어떤 기계적으로 에너지를 전환하거나 이런 걸 이제는 통칭해서 기후테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은 저희 그 기상이나 기후 분야에서 했던
기상 기술, 기후 기술 이런 부분은 약간 좁은 의미가 됐고요. 지금은 이제 기후 테크는 기후 위기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물리적인 리스크가 있고 네. 물리적인 리스크는 뭐냐면 기후가 변하면 뭐 눈에 띄는 게 생태계가 변하잖아요. 꽃 피는 시기가 늦어지고 못 보던 그렇죠. 동식물이 네네네. 나타나고 또는 해수면이 높아지고 네네네. 또 가뭄이 장기적으로 되고 그렇죠. 이거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리스크라고 해서 이거는 예측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행 리스크 또는 전환 리스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기후변화의 원인 물질이 탄소고 온실가스이기 때문에 각 국가별로 이제 너희는 얼마를 줄여라라고 이거 합의를 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합의에 따라서 또 국가는 우리 국가는 어떤 산업이라든가 경제 측면에서 에너지 전환을 어떻게 하고 에너지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에서 리스크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거를 네네네. 준비를 안 하면 리스크가 네네네. 생기는 건데 물리적 리스크라면은 당연히 예측을 통해서라든가 국가적으로 막을 수가 있죠. 근데 이행 리스크는 이 정책 당국자들이 국제적인 또 협상도 잘해야 되고 국내에서의 어떤 산업이라든가 비즈니스에 대한 조절을 잘하지 못하면 정말로 기후변화 그 자체로부터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조정하다가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요즘 보면 이제 기후변화 문제 때문에 전 세계가 걱정하는데 네네. 사실 그 후진국이나 개도국은 기후변화 그 자체로 이미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선진국은 사실은 여유가 있습니다. 20년, 30년. 왜? 네네. 기후변화를 막고 이런 부분은 전부 다 돈하고 관련돼 있거든요. 그 자금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렇죠. 기후변화로 오는 직접적인 피해는 다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후진국, 개도국은 기후변화를 일으킨 쪽이 선진국이기 때문에 니들이 조치를 빨리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기후변화로 이미 피해를 입고 더 망하게 되는 그런 네. 과정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두바이에서 콥28이라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라고 매년마다 열리는 거 있습니다. 네네. 지난주까지 열렸죠. 예, 네. 그런 때마다 중요한 그 결정들을 하게 되는데요. 네. 콥3 때 이제 1997년에 교토 이정서라고 해서 그때 네네. 이제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이제 2015년에 파리 기후변화 협약 이것이 콥21 21. 네, 21 때 이제 결정돼서 그때는 모든 나라가 이제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갖고 하자. 그러니까 파리 기후변화 협정 이전만 해도 학자들 사이에 좀 분분했어요. 근데 이제 학자들의 모든 어떤 내용을 모아가지고 이제 정치인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제 실행을 하는 네네, 방법인데 네네. 그 실행을 할 때 사실은 정부라든가 유엔의 힘만으로는 저는 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서로 막 조정하고 밀고 당기고 하다 보면 시간을 놓치거든요. 결국은 이제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기후 테크를 갖고 있는 대기업 또는 이 다국적 기업 또는 전 세계의 어떤 전 세계인들하고 네트워크를 하고 있는 이런 어떤 기업들이 네네. 그들의 어떤 솔루션을 통해서 전 인류인들이 어떤 책임을 갖고 스스로 어떤 자기가 활동을 하면 그게 이제 동기부여가 되고 경제적인 가치로도 전환되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 전체가 전부 다 기후테크가 되지 않을까. 지금의 어떤 네네네. 기후테크라는 게 단순히 탄소를 줄이는 기술, 탄소를 저장하는 기술, 에너지를 바꾸는 기술이 이제 2단계였거든요. 제 3단계는 기후테크에서 그 탄소를 줄이는 게 가장 목적이잖아요. 그게 네네네. 원인 물질이라면. 네네네. 그럴 때는 이제 국민들 또는 전 세계인들이 스스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일상에서도. 네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 환경 전문가들이 많은 얘기를 하죠. 근데 그분들이 그런 어떤 슬로건들이나 어떤 활동이 실제 어떤 그걸 이루려면 결국은 그 개별 전 인류가 힘을 합해야 되는 그런 때가 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후테크의 중요성은 단순히 이렇게 물리적으로 뭐 홍수가 나고 냉해가 나고 뭐 이래서 생기는 문제를 막고 하는데도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우리한테 부과된 여러 가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전환을 시키는데 예를 들면 뭐 산업의 기업의 생산 방식도 바꾸고 우리의 삶의 방식도 바꾸고 하는데 기후테크라는 이 기술이 많이 필요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이해도 될까요? 그것도 광범위하게 보면 기후테크고 나중에는 테크가 우리는 보통 기술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제가 이제 그 몇 년 전부터 블록체인을 공부했어요. 근데 블록체인을 공부하다 보면은 블록체인에서는 그 자기가 기여한 만큼의 어떤 데이터가 그 사람한테 축적돼 가지고 그게 전부 다 그 사람의 다른 걸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딱 저장돼 아마 있죠. 나중에는 그 블록체인 기술이 또 발전돼 가지고 요새는 이제 웹
3.0이라는 어떤 네, 경제로 네, 발전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내가 기여한 만큼에 대한 어떤 하다못해 출근 시간에 이번에 걸어왔으면은 그 점수가 어디로 더해져가지고 그게 뭐 백화점 포인트로 연결된달지 네, 네, 항공사 마일리지로 연결된달지 왜냐하면 항공사는 유럽으로 취항하거나 미국으로 취항할 때 그 랜딩료에 그 기후변화에 대한 세금이 붙게 됩니다. 탄소세가. 근데 그런 부분을 어떤 그 자기 승객한테 승객이 준 만큼 또 깎아주는 거죠. 이런 게 서로 연동이 되면 나중에는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상품이나 서비스라든가 이런 걸 설계하는 그거 자체가 기후테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설계 자체도 네. 비즈니스이지만 또 기후테크라고 할 수도 있겠다. 네. 아, 이거 굉장히 좋은 말씀이네요. 지금 시간이 한 3분 남았는데요. 이게 그렇습니다. 조금 밀어놓고 너무 말씀 네. 잘하셔가지고 제가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상고온인데 네. 이것도 기후변화가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네, 당연히 지금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겨울철은 뭐 북서계절풍이 와서 사만사원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오기 전에 그러지 않아도 일기도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등압선이 동서로 흐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봄, 가을철 패턴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번 주에는 뭐 오늘이 월, 화, 비, 목요일도 또 비가 들었다고요. 거의 비슷하게. 근데 다음 주 이번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에는 또 서울 기준으로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니까 다시 원래 본래 패턴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나의 겨울철 날씨가 이상할 수도 있지만 가끔씩 겨울철 날씨가 이상하다 하면 그게 이제 기후의 어떤 패턴이 변했거나 우리나라의 겨울철의 어떤 큰 어떤 그 공기의 움직임이 변해가는 것. 그거 자체가 기후 변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상이 변한 올겨울 기상은 뭐 따뜻하고 지금도 막 겨울에도 비가 오는 그런 패턴이었다면 이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뭐였느냐. 우리나라 주변에 매 겨울철마다 배치되는 어떤 기압 배치. 그러니까 뭐 북서 계절풍, 뭐 이렇게 시베리아 기단이라고 하던 그게 안 움직이고 그게 더 북쪽으로 흐른다. 그게 왜 그랬을까? 또 그러면은 또 지구의 상층으로 가면 제트기류라는 게 있거든요. 그 제트기류가 좀 약해져서 그렇다. 뭐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들만이 알 수 있는 해석인데 문제는 기후는 당연히 지금 변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기상의 어떤 패턴이라든가 생태계 이런 것이 다 변하고 있고 하다못해 우리의 식탁도 기후변화 때문에 다 달라지고 오늘 점심 먹는 선택도 날씨 때문에 또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것으로 다 이게 귀결된다고 보겠습니다. 정말 큰 영향을 준다는 거네요. 그리고 아이고 전 말씀 들어보니까 기상학적으로 보면 지금 봄, 가을 같은 형태로 지금 오늘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다음 주에는 다시 뭐 새로운 겨울철 패턴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바뀌지만 어쨌든 어느 패턴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에 있다는 건 기후변화다. 기후의 영향이다. 그것은 오늘 말씀 주신 걸로는 굉장히 큰 위험이기도 하지만 그걸 기회로 만드는 또 비즈니스 영역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네, 궁극적으로는 기후테크가 이것을 해결하는 기술이고 이 기술은 결국은 전 인류에게 해당돼서 전 인류가 한번 이거 해결해 보자라고 해야 되거든요. 지금 기후변화는 뭐 선진국의 책임도 있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의 책임이기 때문에 해결도 또 모든 사람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네트워크를 마련해 주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네. 기후테크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는데, 오늘 일단 시간 관계상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앞으로 좀 제가 조 청장님 계속 모시고 기후테크 이야기 들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월요일 오후에는 꼭 점심시간에 여기 접속하셔서 이 말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기후변화는 일어나고 있고 실제하고 지금 이상고온도 기후변화인데 모든 사람이 노력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데 그건 모든 사람이 기후테크를 이해하고 실천에 옮겨야만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기후테크 코너는 이렇게 첫 코너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조 청장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석준 전 기상청장 모시고 말씀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는 매일 점심시간 12시 30분에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끝내주는 컨텐츠 같고요. 내일 화요일 12시 반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